안녕하세요.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의 역할, 교사의 역할, 대한민국 공교육의 역할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이준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일 겁니다.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이 책과 또 한 권의 저의 저서이기도 하죠. 평화의 교육과정 섬김의 리더십, 이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알고 있으시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5천만 명, 전 세계 사람들 중에 5천만 명이 사용하는 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들이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전화를 사용하는 데는 75년이 걸렸답니다. 그렇다면 라디오는요? 라디오는 38년 걸렸고 TV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TV를 5천만 명이 사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13년 걸렸답니다. 인터넷을 5천만 명이 쓰기까지는요 4년. 페이스북은 3년 반 걸렸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앵그리버드는요, 앵그리버드는 35일, 1개월 정도. 요즘에는 5천만 명이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단축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의 사고 속에는 이 전화, 라디오, TV를 주로 사용하던 시대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칠 아이들 사고 속에는 이미 태어나 보니까 인터넷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있었고 각각 아주 재미있는, 우리를 매혹시킬 만한 좋은 재미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옛날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아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겠죠.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초지능 시대, 융곡합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초연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의 7살 아이들은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65%는 될 것이다. 지금 없는 직업을 택할 확률이 10명 중 6, 7명이 된다는 것이죠. 세계경제포럼 같은 세계경제포럼 미래고용보고서에서는 앞으로 5년간 주요 15개국 나라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7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2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엘빈 토플러의 뼈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한다.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2, 3학년 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온통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빠르게 변해간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본능에 가까운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갈구, 따뜻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한 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은 세상이 아무리 빨리빨리 변해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빠르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아주 빛의 속도로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따뜻한 사랑과의 관계, 공동체에 대한 허기짐은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갖춰야 할,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미래에는 인성이 실력이 될 것이다. 인성이 실력이 될 것이다. 따뜻한 감성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기획력, 그리고 자기 통제력, 비판적인 사고, 특히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져야 할 것이고, 공통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관계 형성 능력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동체 관계 형성에 대한 능력을 굉장히 중요한 미래에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형성 능력은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고 협력적인 인간을 협력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 아주 중요한 재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성이 실력이다. 따뜻한 감성과 관계 형성 능력,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는 이런 협력적인 인간을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인공지능이 어떻고 뭐 아무리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인성, 따뜻한 감성, 그리고 뭐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 이러한 것은 어디서 길러질까요? 바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 좋은 관계 형성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러한 학교 안에서 길러질 것이다.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신도시, 3기 신도시 LH 사건 이런 것이 크게 터졌습니다. LH 직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도의원, 그 어떤 이권에 개입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러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연루되어 있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교육,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 저도 이제 36년, 37년 동안 교직에 있다가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으로서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과 우리 사회가 무엇을 추구해 왔는가, 어떤 것에 좋은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이 사회를 이끌어 왔는가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무한경쟁 입시 제도, 초, 중고, 아니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위한 무한경쟁 입시 제도 속에서 상위 0.1% 안에 들으려는 온 국민적인 그러한 노력들, 이 무한경쟁 입시 제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길러졌을까요? 글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상위 0.1% 안에 드는 그런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내면에 특권의식이라든지 우월주의라든지 그 아이들만을 뽑아서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교, 모아놓은 교실 속에서 어떤 그들만의 집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이 키워지지 않았을까요?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내면이 허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볼 여지도 없이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부나 명예나 권력을 많이 누리려고 발버둥쳤던 그러한 교육, 무한경쟁 줄 세우기, 그 속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길러준 우리의 교육 풍토,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심어준 우리 교육의 결과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토록 추구하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을 성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나의 내면으로부터의 나의 자존감, 나의 내면으로부터가 아닌 외부의 시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내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이 참 텅 비어 있습니다. 가난하다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신도시 LH 직원들의 또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도덕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개발과 산업화 이런 것을 너무 짧은 시간에 성취해낸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동안 이러한 내면을 돌볼 겨를도 없이 넓은 아파트, 통장에 넉넉한 돈, 뭐 이러한 돈을 모으고 아파트를 키워가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쟁취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내면이 수수깡처럼 텅 비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경쟁 속에 살았던 부모님들이 또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면서 그러한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회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적인 것은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심리적인 소득 격차,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이 굶건 말건 그들의 고통에는 아무 관심 없이 자신만을 추구하는 자신만의 부와 명예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병든 사회가 되기 쉽다. 이제 그래서 학교와 교사, 학부모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이 이러한 아픔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선생님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198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의 지나친 임시 이주의 교육은 문제다. 이미 90년대에도 입시 지옥을 말했고요. 너무 입시 지옥에 묻혀버려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묻혀버린다고 말했고, 대한민국 모든 정부에서 교육개혁심의회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을 두어서 교육의 문제를 진단했을 때 지나친 입시 이주의 교육을 8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뭐 사교육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입시주의의 과열 경쟁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낮은 행복감, OECD 국가 중 아이들이 가장 자살률이 높다, 행복감이 제일 낮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열 경쟁은 아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부모님들도 불안해하게 하고, 이런 불안감과 심리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이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마케팅화되어서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몇십 년 동안 이런 입시 이주의 치열한 무한 경쟁을 마케팅해서 재벌이 되었고 지금은 아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앤디 하그리브스 교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본인의 저서에서 말한 제4의 길로 가야 한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 제4의 길로 가야 된다. 뭐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책을 참고를 하시고요. 학교교육 제4의 길에서 앤디 하그리브스 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육 선진국은 제3의 길까지 왔다. 풍부한 지원, 교사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교육 속에서 이제 제4의 길로 가야 된다.
오늘의 강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강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제4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하그리브스 교수가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제2의 길이다. 왜? 치열한 무한 경쟁, 그리고 통제, 변별, 자율성이 상실됐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변별이란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가을철에 사과를 출수해서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따서 사과가 썩었나, 상품성이 있나, 상처가 있나, 뭐 이런 것을 변별하는 것은 맞지만 변별, 이러한 사물에게 해야 할 변별을 사람에게 갖다가 적용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변별되어 왔습니다. 어떤 외적인 보상이나 상점이나 벌점이나 억압이나 또 우리 세대는 이렇게 회초리로 매도 맞으면서 컸는데 이렇게 통제하고 변별하면 서열화하고 비교하면 뭐가 생기나요? 그 기준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 성적 또는 피부색,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뭐 재산이 많고 적으냐.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들부터 벌써 이미 너희 집 너 몇 평 아파트 사냐, 너희 아버지 뭐 하냐, 뭐 이렇게 아파트 평수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변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변별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런 사회는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거죠. 가정도 학교도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불안해진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방어적이 됩니다. 굉장히 방어적이 되거나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요즘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정치 뉴스를 보기가 참 민망한데요. 지나치게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진영에 대한 엄청난 방어를 펴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내가 산다는 뜻으로 아주 심각한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공격적인 언어를 골라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정치 뉴스를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방어벽을 치고 그 관계에서의 단절을 만들고, 또 어쩌다 소통할 때는 엄청난 공격적인 모습을 어른,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죠. 이제는 많은 국민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것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심리적인 불안감을 학교 안에서 만들어서 방어적인 아이들, 공격적인 아이들로 키워서는 안 된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무한 경쟁 속에서 어떤 수치심과 절망과 불안감 속에서 꾸준히 유치원, 초, 중고를 자라온 아이들의 내면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죠. 그 내면의 상처를 이제 외적으로 드러낼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엄청난 폭력적인 언어와 분노와 비난과 조롱의 말들을 통해서 그 내면의 상처를 드러나게 되죠. 또는 그것을 내면화됐을 때는 나 같은 아이, 내가 뭘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라고 자기 비난, 자기 탓을 합니다. 이것 앞에서 말씀드린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것이 내면의 상처가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과 안으로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팔다리가 없거나 못 듣거나 앞을 볼 수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건강하거나 잘 살거나 피부색이 어떻거나 모두가 같이 어울려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아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그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내면의 상처, 무한 경쟁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수치심, 절망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티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직 사회는 달걀판이다. 한 달걀판 안에 30개의 싱싱한 달걀이 들어있다. 하지만 깨질까봐, 부딪히면 깨질까봐 방어벽을 만들어 놓았다. 교직 사회도 이와 비슷하다. 선생님 한 명 한 명은 참 똑똑하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각각의 교실에서 탁월한 자신의 역량은 펼치지만 교무실에 모여서 섞이지는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어벽이 있다. 바로 이 선생님들 교직사회부터 이 방어벽을 헐어서 교사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따뜻한 교사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학부모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뭐 장애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피부색과 관련 없이 모두가 어울려 사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교사의 교사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고 고립된 채로 이 아이솔레이트 키즈인 채로 공부를 해야 남보다 좋은 등급을 받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는 데를 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 속에서라도 이 고립에 대한 문제, 고립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이 고립된 아이들의 고통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어떤 중독, 폭력, 자해, 어떤 반항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 사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 교육의 준비는 바로 단절의 고통, 현대인들이 살아오면서 급속도로 변화가는 사회 속에서 이 단절 속에서 이 아이솔레이트 키즈로 자라온 사람들의 내면의 단절의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관계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야 되겠다. 이 공동체 회복은 의외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관계지향적이라는 뜻이죠. 상호 의존적인 본능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 따뜻한 공동체의 경험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흡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의 준비는 학교 안에서 사랑받아보는 경험,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해보는 경험,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는,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관계를 경험해보는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공간에서 행복을 배울 수가 없다. 민주적이지 못한 그러한 삶의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없다. 그래서 학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그 존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때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것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변화가 왕성한 청소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놀랍게 저의 경험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내가 존중받고 나의 인간 존재로서 그대로 존중받고 나의 존엄이 지켜지는 그런 곳에서 그러한 경험이 바로 아이들에게 그것을 교육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내면의 준비, 민주주의, 존중, 배려받는 경험. 그래서 학급 안에서 존중의 약속을 만들어 보는 경험, 존중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의 내면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존중과 배려, 자율과 경계가 공존하는 그런 생활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자치, 경계 세우기, 이런 균형 있게 이런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 에티켓이 무너지는 그런 현장에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아이들이 직면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 보는 경험, 이런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 존중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그런 생활 협약을 만들어가는 이런 생활 협약 교육을 좀 중요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민주적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하나 소개한다면 바로 회복적 생활 교육이다. 이것은 미래 사회의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급속한 변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급속한 변화 속에서 더욱더 필요한 요소가 바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 경청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좋은 교육의 그 경험이 회복적 생활 교육이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의 생각을 듣고 어떤 서로의 약속,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직면,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경험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 학급 안에서 학급 자치, 학급 회의, 수업 이 속에서 묻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활교육, 존중하는 교육 따로, 수업 따로가 아닌 수업 속에서 이것이 일치된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존중하는 문화, 평화롭고 아주 행복한 학교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공동체, 교사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통일된 가치가 모든 교과 시간에 주어져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학습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서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공통의 중요한 교육 철학이 교육가치가 모든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미술, 음악 모든 교과에 녹아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아이들의 삶과 연결해가는 것, 그래서 재구성하는 것, 창의적 체험 활동도 그렇고 자신의 삶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단계 넘어서서 학교 주변의 마을까지도 마을 지역사회와 함께 이러한 학교의 가치가 마을에서도 구현되는, 그래서 주민들도 이웃들도 함께 이러한 교육에 동참하고 함께 성장하는 마을 안에서도 행복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학교 교문에 들어와서 하교하기 전까지 학교의 모든 삶이 자신의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내재적인 준비를 할 것인가가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 듀이가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란 정치 제도나 사회 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습관,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역사나 민주주의 제도를 지식으로 머리에 넣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민주주의 태도나 마음의 습관, 삶의 방식이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마음의 습관, 존 드위가 얘기한 마음의 습관과 삶의 방식으로 내면화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비민주주의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가 되고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교육제도에서의 문제이기도 한데,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입시만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아무리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묵과하거나 그것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덕 점수가 너무 낮아서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지는 알 것입니다. 지금 공의를 외치지만 그 내면의 도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덕 점수가 나빴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도덕을 배우지 못한 그런 어르신들이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덕 점수가 높은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 시스템, 역사의식이 학교 다닐 때 역사 점수가 나빴기 때문에 지금 역사의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학교에서 마음의 습관, 삶으로 배워야 하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를 놓친 것이죠. 이것은 어른이 된다면 사회에 이미 많은 물들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길러지기 어려운 더 근원적인,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살아나게 하는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제 그동안 어떤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이 이제 관성이 된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데 내면의 동기가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 수치심, 어떤 보상에 의해서였다면 선생님들과의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갖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어른이 되었어도 그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거부감,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방어벽을 친다든지 심하게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비굴할 정도로 불의에 대하여 복종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한번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이러한 바른 인성과 내재적인 역량이 길러진 아이들, 그 이외에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겠죠. 바로 미래 사회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마 분담될 것입니다. 어떤 창의적인 생각,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반복적인 일, 빅데이터, 뭐 이런 일들은 아마 로봇의 역할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한 사람으로 학교에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이 놀이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길러진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이 아마 놀이처럼 공부하는 스타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창조적인 사람으로 길러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놀면서 그 아이들이 노는 것 같이 즐겁게 노는 것 같은 그러한 놀면서 행복하게 이제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은 이제 많은 일들은 이제 로봇이 할 것이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로봇이 해야 할 일, 어떤 그 기계적이고 암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서는 이제 안 되겠죠. 예, 그것은 로봇의 역할로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호모 노마드, 호모 루덴스. 예. 그러니까 모험하고 변화하고 도전하고 창조하는 그러한 인간.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그 이제 유목하는 인간처럼 변화할 것 아닙니까? 미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고 그것에 도전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고 모험적으로 그것에 도전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창조하기 위해서는 아까서 말씀드린 놀이처럼 공부해보는 경험, 로버트처럼 그냥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풀어대는 수업, 그런 학교가 아닌 아주 행복하게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노는 것처럼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대한민국 학교 교육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코이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코이라는 비단잉어는 저희 주먹만한 요만한 어항에 넣고 기르면 5cm밖에 못 큰답니다. 이 어항 크기 정도밖에 못 큰다. 5cm 정도밖에 못 큰다. 근데 이 코이를 교실 한두 칸 크기의 연못에다 넣어주면 약 한 20cm까지도 큰답니다. 근데 이제 이 코이의 원형, 코이가 원래 살도록 되어 있는 큰 강, 한강처럼 큰 강에 이 코이를 넣어주면 120cm, 130cm까지 큰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에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인물 그리고 본인의 잠재 능력이 마음껏 펼쳐지는 미래 사회의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코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육과정은 이렇게 조그마한 주먹만한 작은 어항에 우리 아이들을 넣어놓는 것 같은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시 준비를 위한 요만한 교육과정 속에 국영수사과 대학 입시 수능 준비를 위한 수업으로 작은 수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저의 경험에 의해도 저부터도 교사의 내면도 그렇게 작은 수용성, 폭넓은 그런 내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상당합니다. 빨리 우리 아이들의 내면에 잠재된 아주 풍성한 모두가 다른, 그러니까 얼굴 다르듯이 모두가 다른 내면의 잠재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수업의 크기를 넓히자. 이것이 이제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죠. 교육과정의 폭을 넓히자. 그래서 교실 안에서 입시 준비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과 이 마을과 이 세상 모든 곳이 우리 아이들의 교실이 되게 하는 그러한 풍부한 교육과정.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이루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과 학교와 더 넓혀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어디서든 어떠한 것이든 수업 자료가 되고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것이 필요하겠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작은 교실, 작은 교육 과정, 작은 선생님들의 그 내면 속에서 작은 인물로 자기밖에 모르는,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빨리 바꾸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코이로 예를 들면 이 큰 강에 넣어주면, 제가 덕양중에서 8년 동안 교장으로 있으면서 교육과정을 넓혀보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교장인 저의 내면을 넓혀서 마을과
이 학교 그리고 이 교육과정과 물론 자유학년제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폭을 넓혀본 결과 이 작은 교실에서 작은 교육과정에서 작은 선생님들의 그 내면에서 아이들을 탈출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마치 물고기가 요만한 작은 어항에 빠글빠글 있던 물고기가 큰 강을 만난 것처럼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천부적인 잠재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아이들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큰 강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막 점핑하고 수영하고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강가에 있는 그 나무 밑에 조용한 그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놀기도 하고, 큰 바위 틈에서 노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 강의 모래바닥에서 노는 아이들도 있고, 각각 다양하게 자신들의 재미와 관심을 끄는 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즐겁게 감탄하면서 몰입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자아 존중감이 올라가고 천부적인 잠재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보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동체이고, 똑같은 과목으로 똑같이 줄 세워서 무한 경쟁시켜서 극히 일부 아이들 위에는 다 루저로 만드는 실패자로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전국에서 뭐 0.1% 안에 드는 아이들도 사실은 성공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내면 속에도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그 공허함과 텅 빈 어떤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은 모두를 실패자로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끊임없이 탐욕적인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부를,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는 그러한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넓혀야 되겠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제 결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수업, 지식만을 암기 위주로 또는 무한 경쟁 이러한 것을 벗어나서 삶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평가도 바뀌어야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 천부적인 잠재 역량, 내면에 담겨져 있던 어떤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학교, 이것을 지금은 이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동아리도 만들어보고, 아이들 스스로가 프로젝트 수업도 해보고,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보게 하는 이러한 교육으로 빨리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의 시작도 이미 삶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뭐 주제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본인들이 예술, 체육 이런 쪽의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동아리도 스스로 하고 싶은 거 만들어서 활동하게 해본다라든지, 진로 탐색을 해보게 한다든지, 이런 폭넓은 교육과정, 그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대한민국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이제 각각 그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나의 삶이 바로 교육과정이 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제주도 바닷가에 있는 학교와 그 분위기와 그 아이들과 서울 도심권에 있는 학교,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학교 와 다 각각 독특한 그 학교만의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 학교 선생님들의 다 다른 자신만의 교육 철학과 역량이 다를 것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지역사회도 다르고, 아이들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미래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겠죠. 그들의 삶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잘 이렇게 길러내서 대한민국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내면도 탄탄하게 잘 정리되고 분명한 교육 철학과 내가 교사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세상의 어떠한 변화와 가치관이 나를 유혹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겠다는 그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교직상이 아닐까요? 선생님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